그날 밤 충청남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장대비가 쏟아졌다. 천둥 소리와 빗소리 사이로 한 늙은 농부가 강가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대나무 가지 사이에 걸려있는 커다란 검은색 여행 가방이었다. 가방을 열자 비릿한 피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 안에는 투명 비닐에 쌓인 토막난 시신이 들어있었다. 바로 자신의 남편이었다. 소문은 불길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다. 누가 이토록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핏자국이 묻은 긴 머리카락 한 올이라는 작은 단서로부터 모두를 경악하게 할 진실을 찾아냈다. 그 머리카락은 바로 아내의 것이었다. 그녀는 평소 부드럽고 조용하며 집 앞 작은 구멍가게를 성실하게 운영하는 여자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차분한 미소 뒤에는 그날 밤보다 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 밤은 그 마을에서 가장 냉혹한 범죄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밤이었다. 그날 밤 논산시 안개마을에 비가 조용히 내렸다. 축축한 흙냄새와 논두렁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가 잿빛 하늘 아래로 퍼져나갔다. 금강으로 흘러드는 작은 수로는 고요해 보였다. 수면은 짙은 녹색 불의옥잠으로 빽빽하게 뒤덮여 있었다. 그 고요한 장마철 밤의 이면에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새벽이 다가왔다. 공기는 여전히 축축했고 차가운 기운이 피부에 와닿았다. 67세의 늙은 농부 김노인은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났다. 그는 오리들에게 먹일 불의옥잠을 건지기 위해 긴 대나무 장대를 준비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거의 매일 해오던 단순한 일과였다. 이제 논과 수로, 자연의 소리만이 그의 친구였다. 오늘은 물이 좀 찼구먼.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장대를 수로로 내렸다. 그는 수면을 덮고 있는 녹색 잎사귀층을 헤치며 천천히 장대를 밀었다. 하지만 불의옥잠 더미 사이에서 무언가 그의 행동을 멈추게 했다. 크고 검은 물체가 물에 반쯤 잠겨 있었다. 낡고 진흙투성이인 여행 가방처럼 보였고 자물쇠는 휘어져 있었으며 손잡이에는 여전히 끈이 묶여 있었다. 김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확인하려 애썼다. 평생 동안 그는 수로에서 떠내려온 온갖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곤 했다. 슬리퍼, 자전거 타이어, 심지어 아이들의 인형까지. 하지만 이렇게 크고 무거워 보이는 가방은 본 적이 없었다. 이걸 버린 놈은 분명 도시놈일 거야. 그는 생각했다. 호기심이 서서히 두려움을 밀어냈다. 그는 장대를 박아 가방을 수로 가장자리로 끌어당겼다. 가방이 땅에 닿자 쿵하는 무거운 소리가 들려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이거 보통 무거운 게 아니네. 김노인은 허리를 숙여 녹슨 지퍼를 조금 열어보려 했다. 하지만 축축한 공기가 작은 틈새로 스며들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풍겨나왔다. 진흙 냄새도 아니었고 동물의 사체 냄새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날카롭고 비릿하며 코를 찌르는 냄새였다. 그는 코를 막고 한 걸음 물러섰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떨렸다. 김 어르신, 왜 그러세요? 멀리서 이웃집이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김 노인이 수로가에 뻣뻣하게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가방이 있는데 냄새가 아주 이상해. 그는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나가던 몇몇 주민들이 호기심에 걸음을 멈추고 다가왔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그러다 마을 청년 중 한 명인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의 지퍼를 끝까지 당겨버렸다. 순간 축축한 아침 공기는 섬뜩함으로 변했다. 두꺼운 흰색 비닐에 쌓인 가방 안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한 젓갈색이 보였다. 비닐 틈새로 손가락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이 아주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김노인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고 시선은 이제 활짝 열린 가방에 고정되었다. 세상에 사람 시신이잖아.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몇 분 만에 소문은 온 마을로 퍼져나갔다. 논산경찰서에서 온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깼다. 수로를 따라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쳐졌다. 주민들은 멀리서 웅성거렸고 일부는 기도를 했고 일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논산경찰서 강력팀장인 최진혁 경감이 곧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이제 파란색 방수포 위에 놓인 검은 가방을 응시했다. 더 이상 손대지 마시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감식팀 부르세요. 몇몇 경찰관들이 마스크를 준비하는 동안 가방 안의 비닐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공기가 멈춘 듯했다. 토막난 사람의 시신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다. 비닐과 투명 테이프로 겹겹이 쌓여 있었다. 천 조각 사이에는 핏자국이 묻은 옷에 붙어 있는 긴 갈색 머리카락 한 올이 있었다.
최 경감은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야. 범인은 자신이 뭘 하는지 정확히 아는 놈이다. 그리고 평소 고요했던 안개마을의 아침은 마을 사람들 누구도 잊지 못할 하루로 변해버렸다. 안개마을 수로에서 가방이 발견된 지 이틀 후 충청도의 하늘은 다시 짙은 구름에 뒤덮였다. 비가 천천히 내려 충남대학교 병원 부검실 뒷뜰을 적셨다. 차갑고 포르말린 냄새가 나는 부검실 안. 형광등 불빛이 이제는 토막난 채로 남겨진 시신 위에서 하얗게 반사되었다. 그는 35세의 트럭 운전사 김민준이었다. 그의 시신은 검은 여행 가방 안에서 발견되었다. 젊은 법의관 윤수아 박사는 검사를 시작하기 전 몇 초간 조용히 서 있었다. 끔찍한 사건들을 다루는 데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다. 시신의 상처는 너무나 깔끔했다. 모든 뼈의 관절 부위가 마치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아는 손에 의해 잘린 듯 깨끗했다. 이건 당황해서 저지른 사람의 솜씨가 아니에요. 그녀가 책상 옆에 서 있는 베테랑 형사 최진혁 경감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범인은 어디를 잘라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최 경감은 대답 없이 시신에 아직 붙어있는 천 조각을 바라볼 뿐이었다. 말라붙기 시작한 핏자국이 묻은 작업복이었다. 그 천 조각 사이에서 그는 길고 붉은 빛이 도는 갈색 머리카락 한 올을 보았다. 최 경감은 핀셋으로 그것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작은 시험관에 넣고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DNA 샘플 채취해. 이 머리카락 주인이 누군지 알아내야겠어.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는 무겁게 뚝딱거리는 시계 소리 같았고 그 차가운 방 안에서 시간은 평소보다 더 느리게 흐르는 듯했다. 2023년 5월 15일 마침내 DNA 검사 결과가 논산경찰서 수사과에 도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 머리카락은 박서연 34세, 바로 피해자의 아내의 유전적 프로필과 일치했다. 사무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최진혁 경감은 손에 든 보고서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속삭였다. 아내라고? 몇몇 형사들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일부는 바닥을 응시했고 일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을 주민들의 기록에 따르면 박서연은 착하고 상냥한 여자로 알려져 있었다. 집 앞에 있는 작은 구멍가게의 주인이었고 매일 아침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으며 이웃들에게는 작은 외상을 주기도 했다. 누구도 그녀의 이름이 차가운 법의학 보고서에 등장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날 오후 경찰차 2대가 안개마을의 옅은 녹색 페인트가 칠해진 집 앞에 멈춰 섰다. 가게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몇몇 라면 봉지와 커피 믹스가 여전히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다. 집 안에서 박서연이 망설이는 걸음으로 나왔다. 그녀는 옅은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급하게 쓴 스카프 아래로 감춰져 있었다. 박서연 씨 맞으십니까? 경찰관 중 한 명이 물었다. 네, 맞는데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최 경감은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다. 수로에서 발견된 가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그 가방 뉴스에서 들었어요. 하지만 전 아무것도 몰라요. 잠시 덱을 좀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최 경감이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나지막이 대답했다. 네, 그러세요. 경찰관들이 각 방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부엌 바닥에는 닦아냈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짙은 얼룩이 있었다. 세탁 바구니에서는 찢어진 큰 비닐봉지와 고무장갑이 발견되었다. 모든 것이 증거물 봉투에 담겼다. 최 경감은 거실에 서서 화장대 위에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남편 민주는 웃고 있었고 서연은 그 옆에 있었다. 하지만 사진 속 서연의 미소는 평평했다. 행복해서가 아니라 그래야만 해서 짓는 미소 같았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서연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아직 피의자로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신분은 공식적인 감시 대상 목록에 올랐다. 조사실에서 서연은 똑바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불안해 보이지 않았고 손도 떨리지 않았다. 제 머리카락이 왜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아마 남편 옷을 빨 때 제 머리카락이 빠져서 붙었나 봐요. 최 경감은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마지막으로 김민준 씨를 본 게 언제입니까? 그 폭우가 쏟아지기 전날 밤이었어요. 가게 돈 문제로 조금 다퉜어요. 그이가 화를 내고는 나가버렸죠. 전 동네 정자에서 막걸리나 마시는 줄 알았어요. 그 후로는 저도 몰라요. 그녀의 대답은 빠르게, 너무나 빠르게 나왔다. 최 경감은 첫 번째 거짓말은 항상 망설임 없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몇 시간 후 다른 방에서 디지털 포렌식 팀이 결과를 제출했다. 민준의 휴대폰은 5월 12일 밤 10시 10분에 마지막으로 활성화되었고 5분 후에 완전히 꺼졌다. 그 후 서연의 휴대폰에서 3개의 다른 번호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송되었다. 메시지는 거의 동일했다. 나 좀 도와줘. 그 사람이 또 화를 내.
무서워. 최경감은 그 메시지를 반복해서 읽고는 중얼거렸다. 세 개의 메시지를 세 명의 다른 사람에게 누구지? 모니터에 세 개의 번호와 함께 다른 이름이 나타났다. 강지훈, 이동욱, 그리고 한태영. 나이와 배경이 다른 세 명의 남자였지만 같은 날 밤에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 최경감은 의자에 기대어 민준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사진 속 민준의 눈은 마치 말하지 못한 무언가를 담고 있는 듯했다. 피로와 체념이 섞여 마치 나쁜 일이 닥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다. 사랑이 무기가 될 수 있다면 최경감은 수첩에 한 문장을 적었다. 거짓말은 그 총알이다. 경찰서 밖으로 밤이 내리기 시작했다. 함석 지붕 위로 다시 비가 내리며 불안한 도시의 긴 숨소리 같은 소리를 만들어냈다. 사무실 안 모니터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고 증거 게시판을 바라보는 최경감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머리카락 사진, DNA 결과, 그리고 메시지 캡처 화면. 그날 밤 박서연의 이름은 잠재적 용의자로 공식 기록되었다. 체포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감시 대상이었다. 최경감은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게임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아직 몰랐다. 그날 밤 서연에게서 메시지를 받은 세 남자 지훈, 동욱, 태영이 단순한 살인 사건보다 더 큰 어두운 퍼즐의 다음 조각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어쩌면 그는 생각했다. 이건 단지 한 남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이 잘못 사용되었을 때 어떻게 가장 조용한 살인 도구로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김민준이 실종된 지 2주가 지난 후 안개마을의 분위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듯했다. 거의 매일 오후에 비가 내려놓은 사이에 작은 길들은 축축하고 미끄러웠다. 여튼 녹색의 작은 가게 앞 평상에서 박서연은 홀로 앉아 텅 빈 길을 바라보며 커피 잔을 쥐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쯧쯧, 서연 씨 안 됐어. 남편이 아직도 안 돌아왔다니 그녀는 모든 인사에 힘없는 미소로 답했다. 때로는 고개를 숙였고 때로는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그 부드러운 얼굴 뒤에서 서연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기도가 아니었다. 희망도 아니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게임이었다. 동정심은 그녀의 첫 번째 무기였다. 그녀는 마을 주민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민준 씨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없으니 집이 너무 텅 빈 것 같아요. 메시지에는 기도 이모티콘과 위로의 말들이 답으로 달렸다. 하지만 수백 개의 메시지 속에서 세 사람은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읽었다. 강지훈, 이동욱, 그리고 한태영이었다. 지훈은 31세의 남자로 예전에 가게에 자주 들러 커피를 사며 가벼운 농담을 나누곤 했다. 동욱은 냉장고 수리 기술자로 몇 번 집안의 가전제품을 고치러 왔었다. 태영은 젊은 택배기사로 가게의 물건을 자주 배달했다. 배경이 다른 세 남자였지만 모두 한 여자의 부드러움에 쉽게 마음이 움직인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지훈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잠이 안 와요. 그 사람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텅 빈 것 같아요. 동욱에게는 아까 가게 전기가 나가서 혼자 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태영에게는 어제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태영 씨는 참 착한 사람이에요. 라고 보냈다. 그 단순한 말들은 부드러운 흙에 심어진 작은 씨앗 같았다. 머지않아 그 씨앗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지훈은 매일 밤 메시지를 보내 안부를 물으며 곁에 있어주겠다고 제안하기 시작했다. 동욱은 이유 없이 더 자주 찾아왔다. 단지 서연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태영은 배달할 물건이 없어도 그녀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멈춰서 인사를 건넸다. 서연은 어떤 약속도 없이 감정을 불태우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언제 강하게 보여야 하는지, 언제 연약해 보여야 하는지 이해했다. 지훈이 도시락을 사들고 왔을 때 서연은 눈가가 촉촉해진 채로 그를 맞았다. 이런 음식이 그리웠어요. 민준 씨는 집에 잘 안 들어왔거든요. 그 말은 지훈이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만들었다. 동욱에게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남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를 단순한 고객 이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한편 아직 젊고 쉽게 감동하는 태영에게는 늘 부드러운 톤으로 칭찬했다. 젊었을 때 민준 씨를 닮았네요. 그 말은 그의 피를 뜨겁게 했고 얼굴을 붉어지게 했다. 그 이후로 서연에게서 오는 모든 메시지는 그가 거절할 수 없는 작은 명령이 되었다. 3주도 채 안 되어 세 남자는 서연을 중심으로 도는 작은 위성들이 되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요청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동정심과 신뢰를 퍼뜨리기만 하면 되었다. 각 사람에게 그녀는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다. 지훈에게는 부드러움을, 동욱에게는 진심을, 태영에게는 따뜻한 관심을,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서연은 벽에 걸린 민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오랫동안 허공을 응시했다. 미안해. 그녀가 속삭였다. 난 그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는 자신의 입부분은 여전히 민준을 사랑하지만 다른 부분은 그가 예전에 주었던 사랑과 함께 죽어버렸다고 스스로를 확신시켰다. 그 정적 속에서 그녀는 이것이 죄가 아니라 단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라고 자신을 설득했다. 5월 셋째 주 다시 장대비가 내렸다. 그날 밤 지훈이 큰 우산을 쓰고 찾아왔다. 그는 집 앞 대나무 의자에 앉아있는 서연을 보았다. 이렇게 계속 슬퍼만 하면 안 돼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눈이 울어서 빨개져 있었다. 민준 씨가 화난 상태로 돌아올까 봐 무서워요. 가끔 폭력적일 때가 있거든요. 지훈은 침묵했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만약 그 사람이 다시 당신을 아프게 하려 한다면 내가 상대할게요. 작은 미소가 서연의 입가에 번졌다. 눈까지는 닿지 않는 미소였다. 지훈 씨는 좋은 사람이네요. 하지만 당신이 다치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 말은 오히려 지훈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그는 누구로부터인지도 모른 채 서연을 지켜야 한다고 느꼈다. 며칠 후 동욱이 돌지 않는 선풍기를 고치러 왔다. 서연은 의자에 앉아 그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민준 씨, 생명보험에 든 후부터 변했어요. 자기는 내가 죽으면 보험금이 적지만 자기가 죽으면 내가 다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서워요, 동욱 씨. 동욱은 작업을 멈추고 걱정스럽게 그녀를 쳐다보았다.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말해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를 잠시 쓰다듬었다. 그것만으로도 동욱의 이성을 잃게 하기에 충분했다. 한편 태영은 매일 오후 식용유, 가스통, 쌀 같은 작은 주문품을 가지고 왔다. 서연은 항상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태영 씨는 정말 착하네요. 세상 모든 남자가 당신 같다면 세상은 평화로울 텐데. 젊은 청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떠나갔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서연에게서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갔다. 짧은 시간 안에 서연이 짠 거미줄은 서로 얽히게 되었다. 세 개의 마음, 세 개의 방향이었지만 모두 그녀를 향해 움직였다. 그녀는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 언제 줄을 당겨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모든 메시지, 모든 시선은 그녀가 계획한 밤을 향한 작은 발걸음이었다. 5월 12일 밤 하나의 메시지가 전송될 것이었다. 세 남자의 운명, 그리고 그녀 자신의 운명을 바꿀 메시지. 계획된 그 밤이 오기 전 서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오직 두려움을 오래전에 잃어버린 여자의 모습만이 비칠 뿐이었다. 오늘 밤 모든 게 끝날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나를 약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거야. 그녀는 창밖 하늘을 바라보았다.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안개마을의 눈 사이로 울려 퍼졌다. 거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 게임의 설계자임을 아는 여자의 미소였다. 그리고 약속된 그 밤은 박서연이라는 한 여자의 부드러움 뒤에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우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5월 12일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안개마을은 옅은 안개에 휩싸였고 가로등은 젖은 바나나, 나무들 사이에서 힘없이 깜박였다. 작은 골목 끝, 옅은 녹색으로 칠해진 집에서 박서연은 대나무 의자에 앉아 손바닥에서 빛나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입력한 메시지는 3번이나 지워졌지만 손가락은 항상 다시 그것을 써 내려갔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귀와를 두드렸다. 마치 대답을 재촉하는 불안한 리듬 같았다. 오후부터 서연은 남편 민준의 동료 기사로부터 그의 트럭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녀는 오늘 밤 민준이 올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평소처럼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의심 가득한 눈으로 올 것이었다. 서연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창백하고 차분했지만 눈에는 두려움과 결단 사이에서 무언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타자를 쳤다. 지훈 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또 화를 내요. 무서워요. 그녀는 문장을 다시 읽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메시지는 밤 10시 15분에 전송되었다. 도시 건너편 논산 시내 근처 작은 포장마차에서 강지훈은 두 친구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서연 씨라는 이름이 떴다. 그는 메시지를 열었고 가슴 속 무언가가 갑자기 조여왔다. 그는 서연의 부드러운 목소리, 젖은 눈,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오면 무서워요 라고 말하던 방식을 떠올렸다.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먼저 갈게. 그가 급하게 말했다. 친구가 잠시 붙잡았지만 지훈은 이미 주차장으로 달려가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있었다. 비는 더욱 거세졌다.
가로등 불빛이 헬멧 유리에 희미하게 번졌다. 포장마차에서 서연의 집까지는 고작 7km 거리였지만 그날 밤은 피할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해 가는 긴 여정처럼 느껴졌다. 한편 집에서 서연은 식탁을 차리고 있었다. 접시 2개, 컵 2개, 그리고 반쯤 남은 소주 1병. 숟가락을 놓을 때 그녀의 손은 약간 떨렸다. 마음속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자유의 대가인가? 문이 삐걱거렸다. 민준이 젖은 몸으로 무거운 걸음으로 들어왔다. 아직 안 잤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간단하게 저녁 차렸어요. 서연이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민준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다가 자리에 앉아 소주병을 열고 한 모금 깊이 들이켰다. 착한 척할 필요 없어. 그가 차갑게 말했다. 네가 날 싫어하는 거 알아.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대답하고 싶었지만 말이 소용없게 느껴졌다. 밖에 비는 더욱 거세져 작은 집을 소리의 장막 속에 가두는 것 같았다. 몇 분 후 문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날카롭게 돌아보았다. 누구야? 이 밤중에. 서연은 놀란 척하며 일어섰다. 이웃인가 봐요. 그녀가 문을 열자 지훈이 서 있었다. 몸은 흠뻑 젖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다. 서연 씨,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거의 묻혔다. 민준이 일어섰다. 술 때문에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넌 누구야? 지훈은 그를 쳐다보다가 서연을 보았다. 그 순간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하나가 되었다. 서연이 지훈의 팔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사람이 또 화를 내요. 그 말은 지훈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그녀를 지키고 싶었다. 요청받은 적은 없지만 마음속으로 이미 한 약속처럼. 민준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내 집에 남자를 끌어들여? 서연은 뒤로 물러섰고 지훈도 따라 물러섰지만 민준의 시선은 불타올랐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다. 지훈은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혀가 굳었다. 서연의 젖은 눈빛은 그에게 버텨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터져 나왔다.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 그리고 빗소리에 삼켜진 비명. 그 좁은 공간에서 시간은 빠르게 돌다가 멈춰섰다. 정적. 지붕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술 냄새, 그리고 목에 걸린 숨소리만이 남았다. 지훈은 뻣뻣하게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난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당신은 단지 나를 지켜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녀가 마치 방금 잘못을 저지른 어린아이를 달래듯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어깨를 만졌다. 이제 날 도와줘요. 나 혼자 두지 말아요. 지훈은 눈을 감았다. 고개를 숙였다. 죄책감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단 한 가지만을 남겼다. 이미 망가진 것을 잘못된 방식으로라도 바로잡고 싶은 욕망.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며 모든 소리를 잠재웠다. 서연은 창가로 걸어가 번개에 흔들리는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유리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 즉 권력을 발견한 여자의 모습이었다. 침묵 속에서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것이 자유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지훈은 등 뒤에서 여전히 떨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서연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전보다 더 차갑게, 이제 이걸 치워야 해요.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평탄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지훈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자신의 삶의 모든 통제권을 넘겨준 사람처럼. 비와 두려움으로 시작된 그 밤은 이제 숨막히는 침묵으로 변했다. 밖에서는 물이 어두운 수로로 흘러가며 잊고 싶은 모든 흔적을 함께 가져갔다. 서연은 문지방에 서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있었다. 감정도 분노도 없는 미소. 오직 한때 사랑했고 이제 자신의 그림자에 갇혀버린 사람의 잔재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밤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태어난 죄는 결코 잠들지 않으니까. 5월 11일 새벽 안개마을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젖은 흙냄새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옅은 녹색으로 칠해진 집안 정적은 가슴을 짓누르는 차가운 안개처럼 느껴졌다. 박서연은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앞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오직 두려움을 거부하는 차가운 빛만이 반사될 뿐이었다. 맞은편에는 강지훈이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창백한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있었다. 우리
신고해야 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다. 서연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차갑게 대답했다. 신고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경찰은 믿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일부러 그랬다고 하겠죠? 나도 공범으로 감옥에 갈 거고요. 그걸 원해요?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하지만 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한 번만 더 날 도와주면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벽을 타고 흐르는 빗물처럼 차가웠다. 그 후에는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지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쉽게 조종당하는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라 실수를 만회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새벽이 오기 직전 그들 둘은 뒷문으로 나갔다. 몸은 긴 레인코트로 감싸여 있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개구리 소리와 남은 이슬비 소리만이 들렸다. 진흙탕 길을 걸어 논으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진흙 자국을 남겼다. 지후는 큰 검은색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걸을 때마다 손이 떨렸다. 서연은 뒤에서 조용히 걸었다. 숨이 가빴다. 말도 기도도 없었다. 오직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와 무거운 숨소리뿐이었다. 안개 너머로 첫 햇살이 비칠 때 그들은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서연은 문을 닫고 조용히 앉았다. 그녀 안에는 무언가 평온하지만 공허한 것이 있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의 바다처럼 고요하지만 아직 죽지 않은 파도를 품고 있는 듯했다. 다음 며칠은 느리지만 긴장감 속에서 흘러갔다. 지우는 마을에서 사라졌다. 외지로 일하러 갔다는 소문이 돌았다. 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작은 가게를 다시 열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빨리 회복하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고 심지어 서연 씨는 강하네요 라고 칭찬하기도 했다. 그녀는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살아가야죠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방향을 잃은 사람의 옅은 그림자 같았다. 그 미소는 더 이상 강인함의 표시가 아니라 점점 깊어지는 심연을 가리는 가면이었다. 사흘 후 소식이 전해졌다. 한 이웃이 휴대폰을 들고 달려와 뉴스를 보여주었다. 마을 뒤 수로에서 검은 가방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서연은 가게 앞에서 멈춰 섰다. 몸이 굳었다. 찰나의 순간 주위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 들렸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들고 다시 손님을 맞았다. 머릿속으로 그녀는 이것이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오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이동욱이었다. 그는 고객의 집에서 냉장고를 수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식당 TV에서 그 뉴스를 보았다. 서연 씨, 그 가방 댁 근처에서 발견된 거 아니죠? 그의 목소리는 어색했다. 서연은 옅게 미소 지으며 다시 내리기 시작하는 비를 바라보았다. 네, 근처긴 한데 제 일은 아니에요. 왜요, 동욱 씨? 동욱은 잠시 침묵했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왠지 걱정이 돼서요. 마지막에 뵈었을 때 좀 달라 보이셨어요. 어떻게 달랐는데요? 모르겠어요. 얼굴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가끔은 믿어줄 사람이 아니라 그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말에 동욱은 침묵했다. 반대편에서 비가 지붕을 두드리기 시작하며 무거운 분위기를 더했다.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가 대답했다. 그날 오후 동욱은 서연의 집을 찾아왔다. 그는 검은 재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이슬비에 젖어 있었다. 서연은 거실에서 따뜻한 차와 지친 듯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서워요, 동욱 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동욱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며 눈물이 천천히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 사람이 또 화를 냈어요. 전 그냥 스스로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동욱은 더 이상 묻지 못했다. 그의 내면에는 서연이 무죄라고 믿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그녀의 떨리는 손, 젖은 눈을 보았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서연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속삭였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동욱 씨. 하지만 좋은 사람들은 너무 빨리 믿어서 상처받곤 하죠. 그녀는 다가가서 더 깊이 바라보았다. 지금 당신이 필요해요. 그날 밤 동욱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거실에 앉아 서연이 두려움에 대해, 망가진 삶에 대해, 진실도 모르면서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녀의 말은 천천히 동욱의 생각을 뒤덮는 안개 같았다. 밤이 깊어시계가 새벽 1시를 넘겼을 때 서연은 나지막이 말했다. 부엌에 치워야 할 게 있어요. 더는 쳐다볼 수가 없어요. 도와줘요, 동욱 씨.
이번 한 번만요. 동욱은 망설임에 일었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물은 가득하지만 울음기는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시선 속에서 동욱은 자신이 피할 수 없는 어두운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는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다. 희미한 술 냄새가 여전히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와 섞여 있었다. 그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몰랐지만 구석에 있는 찬장을 열었을 때 몸이 굳었다. 피도 시신도 없었다. 오직 공기 중에 숨어있는 공포의 잔재만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찬장을 닫고 오랫동안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동욱의 얼굴은 창백했다. 서연 씨,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전 그저 살아남으려 한 것뿐이에요, 동욱 씨. 때로는 살아남는다는 건 양심의 일부를 잃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녀는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정말로 날 걱정한다면 오늘 밤만 날 도와줘요. 동욱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비가 다시 내렸다. 느리지만 끊임없이 끝나지 않는 기도처럼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옳고 그름,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서 그는 그날 밤 이후로 자신의 삶이 결코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서연은 힘없는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동욱 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제 말을 진심으로 들어준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동시에 사람을 현혹시키는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사람들이 벼랑 끝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 노래처럼. 마음속으로 서연은 알고 있었다. 누군가 그녀를 도울 때마다 그녀 자신의 작은 일부도 함께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멈추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날 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욱은 박서연이라는 한 여자의 손으로 짜인 부드러운 그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멀리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새로운 장을 가져올 또 다른 누군가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검은 여행 가방이 마을 뒤 수로에서 발견된 지 4일 후 안개마을의 아침은 여전히 옅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축축한 공기는 젖은 흙과 썩어가는 참나무잎 냄새를 실어 날랐다. 길모퉁이 작은 가게에서 박서연은 느린 동작으로 선반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은 텅 비어 보였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잠시 멈춰서서 마치 자신들의 목소리가 그 어두운 비 오는 밤으로부터 무언가를 다시 불러올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나지막이 속삭였다. 서연은 그저 미소 지으며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차분하게 그들의 인사에 답했다. 그 사건 이후 이동욱은 거의 매일 찾아왔다. 때로는 빵을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전선을 고치거나 그저 함께 차를 마시며 앉아있기도 했다. 그는 무엇으로부터인지도 모른 채 그 여자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하지만 올 때마다 그는 항상 무거운 가슴을 안고 돌아갔다. 마치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을 집으로 가져가는 것 같았다. 그의 내면에는 연민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자라났다. 덫에 걸린 것을 알면서도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감정이었다. 어느 날 오후 사시경 낡은 오토바이 소리가 가게 앞에 멈춰섰다. 젊은 택배기사가 상냥한 미소로 내렸다. 실례합니다. 박서연 씨. 앞으로 온 택배입니다. 그가 말했다. 서연이 나와서 영수증에 서명하고는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기사님. 네, 한태영입니다. 그가 부끄러운 듯 대답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고 그 짧은 시선 속에서 태영의 가슴 속 무언가가 이상하게 움직였다. 그는 서연의 얼굴에 깃든 평온함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날 이후 태영은 더 자주 들렀다. 때로는 그냥 지나가며 인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택배를 배달하는 척하기도 했다. 태영 씨는 참 성실하시네요.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태영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그냥 돕고 싶어서요.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서연에게는 활짝 열린 문과 같았다. 한편 동욱은 잠을 이루지 못하기 시작했다. 그는 종종 창가에 서서 비를 맞으며 자신을 바라보는 민준의 그림자를 꿈에서 보았다. 경찰에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고 할 때마다 서연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당신이 말하면 그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범인이라고 할 거예요. 동욱은 다시 입을 다물었다. 두려움은 죄 자체보다 더 강하게 그를 가두었다. 마을 다른 편, 서류 더미로 가득한 방에서 한 남자가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논산경찰서 강력팀의 최진혁 경감은 방금 검은 가방에서 나온 법의학 보고서를 받았다. 혈흔은 일주일 전 실종 신고된 안개마을의 화물차 기사 김민준의 DNA와 일치했다. 최 경감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또 안개마을이군. 그가 중얼거렸다. 그는 직접 현장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그날 오후 최경감과 그의 동료는 마을 변두리에 옅은 녹색으로 칠해진 작은 집에 도착했다. 그가 문을 조용히 두드렸다. 안에서 부드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서연이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차분했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으며 검은 눈동자는 똑바로 그를 응시했다. 무슨 일이시죠, 형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논산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김민준 씨 실종 신고 건에 대해 여쭤보러 왔습니다. 남편분이 맞으시죠? 서연은 잠시 바라보다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네. 하지만 일주일째 집에 안 들어왔어요. 외지로 일하러 간다고 했는데 왜 아직 소식이 없는지 저도 답답하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뺨을 만졌다. 최경감은 그 작은 디테일을 눈여겨보았다. 그는 신체 언어를 읽는 데 익숙했다. 작은 움직임이 종종 말보다 더 정직했다. 잠시 댁을 좀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최경감이 물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은 문을 바라보았다. 마치 무언가를 저울질하는 듯한 미세한 틈이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들어오세요. 집은 깨끗했다. 너무나 깨끗했다. 모든 테이블 표면은 방금 닦은 듯했고 바닥에서는 세제와 알코올이 섞인 냄새가 났다. 최경감은 천천히 걸으며 모든 구석을 훑어보았다. 이상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그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는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는 돌아섰다. 감사합니다. 남편분에게서 소식이 오면 즉시 연락 주십시오. 물론이죠. 서연이 대답했다. 그녀의 미소는 다시 나타났지만 눈은 마치 벽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똑바로 앞을 향하고 있었다. 최경감이 떠나자 서연은 천천히 문을 닫았다. 그녀의 등이 나무에 기댔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저 사람 똑똑하네.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너무 똑똑해. 그날 밤 동욱이 다시 찾아왔다. 그는 희미한 불빛 아래 거실에 앉아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경찰이 왔었어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 씨에 대해 물어봤어요. 뭐라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동욱 씨. 나 혼자서는 안 되겠어요. 당신이 필요해요. 동욱은 침을 삼켰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여기 있을게요. 나한테 씨라고 부르지 말아요. 서연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냥 서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순간 동욱의 내면에서 무언가 무너졌다. 사랑, 죄책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사이에서 집 밖에서 태영은 낡은 오토바이에 앉아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왜인지 몰랐지만 마음이 불안했다. 그는 그 여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떠나려고 할 때마다 서연의 미소가 그를 붙잡았다. 내가 잘못 판단한 거라면 마음이 편치 않을 거야. 그는 생각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연기가 차가운 공기 중으로 피어올랐다. 그가 서 있는 곳에서는 그날 밤 자신의 운명의 선이 피로 물든 침묵의 비밀과 교차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집 안에서 서연은 거울 앞에 섰다. 머리는 풀어헤쳐져 있었고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고요함 속에서 아름다웠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은 모두 하나씩 떠나갈 거야. 하지만 난 여기 남아있겠지.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눈을 더 깊이 들여다보았다. 가끔은 멈추고 싶어. 하지만 이 얼굴을 볼 때마다 난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녀는 눈을 감고 마치 남은 모든 인간적인 감정을 가라앉히려는 듯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밖에서는 비가 조용히 내리며 노란 가로등 불빛을 반사했다. 멀리 안개 너머로 누군가 조용히 서서 그 집을 지켜보고 있었다. 동욱도 태영도 아니었다. 그것은 차분한 발걸음과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그림자였다. 최진혁 경감은 멀리서 그 집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는 혼잣말을 했다. 진실은 결코 잠들지 않아. 그리고 그 그림자로부터 진실은 서서히 돌아올 길을 찾기 시작했다. 첫 방문 후 5일이 지난 후 최진혁 경감은 다시 안개마을로 돌아왔다. 참나무 사이로 여전히 옅은 안개가 내렸고 아침 공기는 젖은 흙냄새를 품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날은 평범해 보였지만 최경감에게는 더 이상 평범함이란 없었다. 마을 뒤 수로에서 그 검은 가방이 발견된 이후로는 논산경찰서의 작은 사무실에서 그는 이미 수십 개의 붉은 점으로 지도를 표시해 두었다. 발견 장소 주변의 모든 집들이었다. 그중 하나는 김민준의 집이었다. 아내가 너무 침착해. 최경감은 조수에게 중얼거렸다. 보통 남편을 잃은 사람은 울지, 떨리지 않는 손으로 차를 내오지 않아. 그날 아침
그는 마을 회관 근처의 작은 찻집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주민들을 관찰했다. 안경을 쓴 늙은 주인 박 씨가 궁금한 듯 그를 쳐다보았다. 형사님은 누구 찾으세요? 최 경감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김민준 씨 아내 박서연 씨요. 박 씨의 얼굴이 미세하게 변했다. 그 여자 착해요. 상냥하고. 근데 남편이 사라진 후부터 눈이 텅 빈 것 같아요. 사람을 보는데 진짜로 보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 큰 비 오기 전날 밤에요. 웬 남자가 그 집에 2번이나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오토바이 소리가 뒤뜰까지 들렸대요. 최 경감은 재빨리 메모했다. 확실한가요?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집 뒤에 사는 이웃이 그랬어요. 최 경감은 여전히 안개에 덮여 있는 서연의 집으로 향하는 작은 길을 바라보았다. 안개가 이 동네를 떠나질 않는군. 그가 중얼거렸다. 한편 서연의 집 앞 작은 가게는 평소처럼 열려 있었다. 몇몇 아주머니들이 설탕과 커피를 사러 왔다. 한태영은 밖에 벤치에 앉아 주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자신도 왜 항상 이곳으로 돌아오는지 몰랐다. 어쩌면 호기심 때문일 수도 있고 어쩌면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때문일 수도 있었다. 태영 씨, 저기 생수통 좀 들어줄래요? 서연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그는 즉시 일어나 부엌으로 따라 들어갔다. 싱크대 근처에 생수통을 놓을 때 그의 눈에 방구석에 있는 낡은 걸레 조각이 스쳐 지나갔다. 오랫동안 빨지 않은 듯한 희미한 얼룩이 묻어 있었다. 태영은 침을 삼켰지만 서연이 재빨리 빈 양동이로 그것을 가렸다. 그냥 오래된 주방걸레예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지만 눈이 너무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태영은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걸레의 이미지는 하루 종일 그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해가 질 무렵 이동욱이 지친 얼굴로 찾아왔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나 너무 지쳐요, 서연 씨.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매일 밤 머릿속에서 당신 목소리가 들려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서연은 그의 앞에 앉아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너무 많이 생각해서 그래요.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서 잊은 척해야 해요. 하지만 그 형사 최경감이라는 사람이 오늘 정비소에 찾아왔어요. 나에 대해 그날 밤에 대해 물었어요.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차가웠다. 만약 그들이 다시 찾아오면 그냥 우리 집 전기 고쳐주러 왔었다고 말해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동욱은 고개를 숙였다. 숨이 가빴다. 그는 서연이 다시 자신을 거미줄 속으로 엮어놓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항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그 여자의 얼굴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마치 먼 곳에서 부르는 그림자처럼. 밤이 천천히 내렸다. 안개는 더욱 짙어졌다. 최 경감은 서연의 집으로 향하는 작은 길을 따라 걸었다. 가로등은 희미했고 귀뚜라미 소리와 바람 소리가 서로를 쫓았다. 그는 울타리 앞에 멈춰서서 멀리서 그 집을 바라보았다. 커튼 뒤로 희미한 노란 불빛이 거실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2개의 그림자를 비추었다. 한 여자와 한 남자. 최 경감은 작은 카메라로 조용히 사진을 찍었다. 그녀가 정말 혼자라고 했다면 그가 중얼거렸다. 저 남자는 누구지? 짧은 빛 속에서 그는 그 실루엣을 알아보았다. 오늘 아침 정비소에서 만났던 바로 그 남자였다. 이동욱.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다른 방향에서 태영이 작은 소포를 들고 다가왔다. 그는 울타리 앞에 서 있는 경찰을 보고는 본능적으로 바나나 나무 뒤로 숨었다. 최 경감이 떠난 후에야 태영은 용기를 내어 다가가 조용히 노크했다. 서연 씨? 대답이 없었다. 서연 씨, 택배예요. 문이 살짝 열리고 서연이 굳은 얼굴로 나타났다. 이렇게 밤늦게 오지 말아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태영은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그냥 이거 전해드리려고요. 오랜 고객이 맡긴 거예요. 그는 작은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낡은 금속 열쇠가 들어있었다. 네, 서연은 그것을 받아들고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조심해서 가요. 태영이 떠나자 서연은 손안에 그 열쇠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봉투 안에는 한 줄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네가 예전에 간직했던 열쇠 아직 여기에 있어. 그 필체는 그녀의 혈액순환을 잠시 멈추게 했다. 그녀는 모든 획을 알아보았다. 그것은 민준의 글씨였다. 그녀는 의자에 천천히 앉아 그 열쇠를 꽉 쥐었다. 그녀는 그 열쇠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영원히 묻어버렸어야 할 과거로 가는 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밖에서 태영은 삼거리에서 멈춰서서 멀리서 그 집을 바라보았다. 아까 서연의 눈에 서렸던 무언가가 그를 불안하게 했다. 두려움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느꼈다. 한편 최 경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추가 법의학 보고서 파일을 열었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가방 바깥 부분에서 희미한 지문이 발견되었다. 한 여자의 지문. 이름은 박서연. 최 경감은 천천히 읽었다. 그는 앞에 있는 화이트보드를 바라보았다. 붉은 선들이 이제 김민준, 이동욱, 한태영, 박서연의 이름을 연결하고 있었다. 하나의 패턴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밤은 더욱 깊어졌다. 서연의 집, 방의 불이 하나씩 꺼졌다. 그 여자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낡은 금속 열쇠를 강하게 쥐고 있었다. 비가 조용히 내려 창문을 두드리며 지나간 모든 이의 흔적을 지웠다. 그녀는 유리에 맺힌 김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만약 당신이 정말 밖에 있는 거라면 민준 씨, 더 이상 날 찾지 마. 그녀는 눈을 감았고 멀리서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마치 빛의 칼날이 안개를 꿰뚫는 것 같았다. 그 번개불 아래 누군가 가방이 처음 발견되었던 수로가에 서 있었다. 희미해지기 시작한 서연과 민준의 낡은 사진을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밤바람 속에서 나지막이 들려왔다. 넌 영원히 숨을 수 없어.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안개마을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의문의 편지가 나타난 다음 날 비는 안개마을에 그치지 않고 쏟아졌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은 젖은 흙냄새와 함께 함석지붕에 떨어지는 물소리를 끝없는 리듬처럼 실어 날랐다. 한태영은 물건을 배달한 후 쉬고 나던 작은 컨테이너 박스 안에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했고 생각은 전날 밤으로 날아갔다. 창백했던 서연의 얼굴과 낡은 금속 열쇠가 든 작은 봉투, 그 이미지는 사라지지 않는 안개처럼 그의 머리에 달라붙어 있었다. 내가 왜 신경 쓰는 거지?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호기심에서 불안으로 변한 감정을 떨쳐내려 애썼다. 하지만 잊으려 할수록 그 여자의 얼굴은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한편 논산경찰서의 작은 사무실에서 최진혁 경감은 이틀 전 감시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서연이 한 남자, 이동욱과 함께 앉아 있었다. 최 경감은 그의 얼굴에 붉은 원을 그렸다. 그의 책상 위에는 태영이 발견했던 열쇠가 든 봉투가 서류 더미 사이에 놓여 있었다. 이 열쇠 어디서 온 겁니까? 그가 포렌식 기술자에게 물었다. 공주시에서 온 겁니다, 팀장님. 발신인 이름은 없지만 봉투의 필체는 고 김민준의 필체와 일치합니다. 최 경감은 허공을 응시했다. 누군가 그녀에게 상기시켜주고 싶은 거군. 그가 나지막이 자신에게 더 가깝게 말했다. 그는 이 게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집에서 서연은 창가에 앉아 끊임없이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른손에서는 낡은 열쇠가 손가락 사이에서 천천히 돌아갔다. 때때로 그녀는 그것을 부수려는 듯 강하게 쥐었다. 당신 가만히 있질 않네, 민준 씨. 그녀가 속삭였다. 모든 게 끝난 후에도.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그 남자의 목소리가 부드럽지만 압박적으로 나타났다. 서연아, 네가 만든 것에서 도망칠 수 없어. 그녀는 깜짝 놀랐다. 열쇠가 바닥에 떨어져 날카로운 금속 소리를 냈다. 그녀는 그 목소리가 현실이 아닐 리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죄책감은 없는 것들을 듣게 만들었다. 숨이 가빠지고 눈은 고요한 방안을 두리번거렸다. 해가 질 무렵 태영은 단순한 이유로 서연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빠뜨린 결제 영수증을 전달한다는 핑계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다른 무언가가 발걸음을 재촉했다. 도착했을 때 가게는 조용했다. 비 때문에 길은 진흙탕이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조용히 노크했다. 대답이 없었다. 다시 시도했지만 빗소리만이 대답했다. 떠나려던 참에 그의 눈에 대나무 울타리에 끼어있는 젖은 종이 한 장이 들어왔다. 그는 그것을 천천히 집어들었다. 그 위의 필체는 희미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오늘 밤 집 뒤 수로로 와. 오후 내내 그 편지의 내용이 그의 생각을 계속해서 괴롭혔다. 그는 먹을 수도 낮잠을 잘 수도 없었고 비가 더 거세지자 불안해졌다. 잊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호기심이 두려움보다 더 강하게 그를 묶었다. 한편 최 경감은 안개마을로 향하는 길이었다. 그는 방금 김민준의 옛 휴대폰 번호가 오늘 오후 몇 분 동안 다시 활성화되었고 서연의 휴대폰으로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다. 나 아직 여기 있어. 최 경감은 젖고 안개 낀 앞길을 바라보며 운전대를 두드렸다. 누군가 그 여자의 두려움을 가지고 놀고 있군.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누구지? 김민준이 아직 살아있는 건가?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오래된 상처를 들쑤시고 있는 건가? 밤이 빠르게 내렸다. 비는 옅은 이슬비로 변했고 안개가 다시 마을을 감쌌다. 서연의 집 현관등은 꺼지고 테이블 위에 촛불만이 방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손안의 열쇠를 바라보다가 뒷문을 바라보았다. 밖에서 진흙을 밟는 발소리 같은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문을 살짝 열었다.
축축한 밤 공기가 진흙과 젖은 풀냄새를 싣고 들어왔다. 멀리 수로가의 안개 속에서 한 형체가 조용히 서 있었다. 그것은 젖은 재킷을 입은 태영이었다. 똑같은 종이를 들고 있었다. 전 그냥 알고 싶어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서연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얼굴이 창백했다. 때로는 너무 많이 아는 게 위험해요, 태영 씨.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알고 있어요. 태영이 재빨리 반박했다. 누군가 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는 젖은 종이를 들어 올렸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걸 어디서? 댁 울타리에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얼굴이 굳어졌다. 들어와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밖에서 얘기할 순 없어요. 태영은 망설였지만 따라 들어갔다. 안에서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벽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다. 누가 그 편지를 썼는지는 몰라요.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그 가방이 발견된 후부터 누군가 매일 밤 이 집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녀는 김이 서린 창문을 바라보았다. 귀신, 믿어요, 태영 씨? 태영은 침을 삼켰다. 모르겠어요. 서연은 옅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씁쓸하게 느껴졌다. 그렇다면 오늘 밤 당신은 알게 될 거예요. 밖에서 최경감은 멀지 않은 곳에 차를 주차했다. 그는 검은 레인코트를 입고 멀리서 그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누군가 그곳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오늘 밤이 수사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부하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수로 쪽에서 감시해. 내가 신호를 줄 때까지 움직이지 마. 집안에서 서연은 태영과 마주 앉아 있었다. 당신은 이해 못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압박감이 가득했다. 민준 씨는 그냥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는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될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떠났을 때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죠. 하지만 알고 보니 과거는 결코 완전히 죽지 않더군요. 태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김민준 씨가 아직 살아있다는 건가요? 서연은 침묵했다. 순간 밖에서 번개가 치며 그림자 뒤에 가려진 그녀의 연약한 얼굴을 비추었다. 나도 몰라요. 그녀가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다. 창밖에서 최경감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오늘 밤 무언가 밝혀질 것이라고 알았다. 하지만 움직이기도 전에 수로 쪽에서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안개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형체가 서연의 집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손전등을 들었지만 그 형체는 나무 뒤로 사라졌다. 갑자기 촛불이 꺼졌다. 바람 소리가 창문을 뚫고 들어와 방을 칠흑 같은 어둠으로 만들었다. 태영이 당황하며 일어섰다. 서연 씨? 조용히 해요. 서연이 재빨리 속삭였다. 들어요. 밖에서 울타리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가 이내 조용해졌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숨죽인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밖에서 최경감은 손전등을 수로 쪽으로 비추었다. 물이 낙엽과 섞여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진흙 사이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A라는 글자가 새겨진 작은 금속 체인이었다. 그는 그것을 주워들고 꽉 쥔 채 혼잣말을 했다. 오늘 밤 비가 증인을 데려왔군. 어둠 속에서 서연의 숨이 멎었다. 그리고 순간 그녀는 자신이 아주 잘하는 발소리를 들었다고 확신했다. 길고 비가 내리던 밤이 지난 후의 아침, 안개마을은 여전히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축축한 공기가 피부를 찔렀고 바나나 잎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구석구석에서 선명하게 들렸다. 최진혁 경감은 박서연의 집 앞에 서서 집 뒤쪽으로 향하는 젖은 땅 위에 발자국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젯밤 촛불이 꺼진 후 그의 팀이 몇 분 뒤에 도착했을 때 집은 이미 비어 있었다. 서연도 태영도 없었다. 테이블 위에 녹아내린 촛농의 잔해와 공기 중에 희미하게 남은 제스민 향기만이 남아 있었다. 최 경감은 장갑을 낀 손으로 땅을 만지며 쪼그려 앉았다. 서두른 흔적이군.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아침 하늘은 잿빛이었고 태양은 안개 뒤에서 힘없이 보였다. 최 경감은 손바닥을 펴서 A라는 글자가 새겨진 작은 금속 체인을 드러냈다. 그는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속삭였다. 김민준, 아직 여기 있는 거 아니었나? 몇 시간 후 태영은 마을 길가에서 발견되었다. 젖은 바나나 나무 아래에 앉아 흠뻑 젖은 채 몸을 떨고 있었다. 경찰관들이 그를 논산경찰서로 데려갔다. 작고 차가운 조사실에서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최 경감이 커피 2잔을 들고 천천히 들어왔다. 추웠겠군.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영은 대답 없이 테이블만 바라보았다. 제가 왜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형사님.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쉬어 있었다. 전 그냥 서연 씨를 도우려던 것뿐인데 그러다 모든 게 깜깜해졌어요.
최 경감은 날카롭지만 인내심 있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불이 꺼지기 전에 기억나는 거 있나? 태영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창밖에서 들리던 발소리뿐이에요. 그리고 바람이 촛불을 껐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백한 얼굴을 문질렀다. 그리고 나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건 서연 씨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최 경감은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였다. 누구 목소리였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머리는 무겁게 느껴졌다. 기억은 빗소리와 두려움에 의해 흐릿해져 있었다. 한편 다른 곳에서 서연은 낡은 터미널로 향하는 진흙탕 길을 서둘러 걷고 있었다. 머리는 젖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잠을 못 자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작은 가방을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다. 그 안에는 지갑, 휴대폰, 그리고 이제 비 때문에 녹슨 낡은 열쇠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경찰이 자신을 찾을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발은 멈추려 하지 않았다. 모든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멈추면 민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렇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서연아? 그녀는 다리 근처 낡은 매점에서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청소를 하던 한 환경미화원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어디 가세요?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다.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서울에요. 집안일 때문에요. 그녀가 재빨리 대답했다.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겼지만 이상한 느낌에 고개를 돌렸다. 그 남자는 여전히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마치 그녀를 알아보는 것 같았다. 서연 씨.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저 예전에 김민준 씨랑 같이 대게 물건 배달 자주 했었어요. 서연은 멈춰섰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그녀가 재빨리 말하고는 떠났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져 거의 뛰다시피 했다. 경찰서에서 최 경감은 낡은 서류 파일을 열었다. 김민준의 사진이 종이 한 장에서 그를 마주보고 있었다. 그가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그는 생각했다. 이전의 법의학 결과는 일치했지만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다. 옛 번호가 활성화되고 메시지가 나타나고 이제는 A체인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기술자를 불렀다. 이전 DNA 샘플 다시 채취해. 재확인이 필요해. 최 경감은 사무실로 돌아와 전날 밤 서연의 집 주변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비 때문에 카메라가 꺼지기 전 집 뒤에 한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는 이미지를 확대했다. 얼굴은 희미했지만 그의 숨을 멎게 하기에 충분했다. 말도 안 돼. 그가 속삭였다. 저건 김민준이야. 옆방에 앉아있던 태영은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최 경감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다. 이것 봐. 그가 녹화 영상을 틀며 말했다. 태영은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커졌다. 저 사람이 제가 목소리를 들었던 그 사람이에요. 최 경감은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확실한가? 틀림없어요. 창밖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어요. 최 경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그를 찾아야지. 공주로 가는 길, 서연은 반쯤 비어있는 낡은 버스에 탔다. 그녀는 뒷좌석에 앉아 김이 서린 창문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그림자는 지쳐 보였지만 그 그림자 뒤로 정류장에 서서 버스를 똑바로 쳐다보는 한 남자의 실루엣을 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그것이 민준이라고 확신했다. 그것이 단지 환영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가장 깊은 내면은 민준이 정말로 돌아왔다고 믿고 싶었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안개가 그 실루엣을 삼킬 때까지 유리창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최 경감은 무전으로 터미널 상황실에 연락했다. 네, 팀장님.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아침 서연 씨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여자가 공주행 버스를 탔습니다. 최 경감은 재빨리 일어섰다. 공주라고? 그가 중얼거렸다. 그는 태영에게 고개를 돌렸다. 같이 가야겠어. 태영은 침을 삼켰다. 하지만 저는 자네가 그녀를 본 마지막 증인이야. 자네가 필요해. 공주로 가는 길은 장대비가 함께했다. 차는 좁은 길을 달렸고 나무들은 우는 것처럼 물방울을 떨어뜨렸다. 태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얼굴이 창백했다. 최 형사님,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만약 김민준 씨가 살아있다면 왜 지금 나타나는 걸까요? 최 경감은 앞을 계속 주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때로는 죽은 사람이 완전히 떠나지 않아, 태영군. 때로는 돌아오는 게 몸이 아니라 그가 남긴 무언가일 때도 있지. 그들이 공주의 낡은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서연을 태운 버스는 이미 떠나 있었다. 하지만 대기 의자에서 최 경감은 무언가를 발견했다. 손잡이에 S라는 글자가 새겨진 검은 우산이었다. 그는 그것을 천천히 주워들었다. 그녀가 방금 여기 있었군.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팀장님. 반대편에서 포렌식 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래된 가방에서 나온 DNA 샘플을 재검사했습니다.
김민준의 데이터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 경감은 침묵했다. 비가 그의 심장 박동 소리를 제외한 모든 소리를 덮었다. 태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사님? 최 경감은 비에 흐릿해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말은 김민준은 아직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 한마디와 함께 모든 퍼즐의 방향이 바뀌었다. 아직 오후 4시밖에 되지 않았지만 공주의 하늘은 어두워졌다. 서쪽에서 먹구름이 몰려와 차갑고 묵직한 비 냄새를 실어날랐다. 최진혁 경감은 손에 검은 우산을 든 채 낡은 터미널 앞에 서서 차량 불빛을 반사하는 젖은 아스팔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귓가에는 법의학 연구소에서 온 목소리가 여전히 맴돌았다. 피해자는 김민준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말은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며 안도감과 의심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태영은 옆에 서 있었다. 몸이 떨렸다. 그렇다면 그 가방 안에서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형사님? 최 경감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터미널 뒤편 안개에 덮인 철로 쪽을 바라보았다. 좋은 질문이야. 하지만 누가 죽었는지 알기 전에 우리는 누가 살아있는지부터 알아내야 해. 장대비 속에서 좁은 길을 거의 1시간 동안 달린 끝에 그들은 금강변에 도착했다. 현지 경찰관은 그들에게 강가에 있는 낡은 집이 예전에 김민준이 목공소로 사용하던 곳이라고 알려주었다. 최 경감은 그곳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차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는 가슴을 짓누르는 리듬 같았다. 태영은 조수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서연이 버스 좌석 아래에서 발견한 쪽지가 담긴 작은 가방이 쥐어져 있었다. 앞면에는 단지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사라지면 찾지 마. 모든 것은 낡은 집에 기록되어 있어. 집은 대나무 숲 사이에 서 있었다. 벽은 낡았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다. 현관 앞에는 MJ 가구라고 쓰인 나무 간판이 여전히 비스듬히 걸려 있었다. 최 경감은 창문 쪽으로 손전등을 비췄다. 내 뒤에 있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축축한 나무 냄새와 먼지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어수선한 작업대 위에는 여러 물건이 흩어져 있었다. 녹슨 망치 노트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 최 경감은 그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서 민주는 바로 이 목공소 앞에서 서연과 함께 웃고 있었다. 하지만 오른쪽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다. 젊은 남자였고 얼굴은 그림자에 반쯤 가려져 있었다. 이 사람 알겠나? 최 경감이 물었다. 태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형사님. 최 경감은 그 사진을 재킷 주머니에 넣었다. 뒤쪽 방으로 걸어갈 때 최 경감은 문 앞에 놓인 젖은 슬리퍼 한 켤레를 스쳐 지나갔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창고로 이어지는 작은 계단 아래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곳의 나무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축축한 공기가 새어나왔다. 최 경감은 손전등을 비췄다. 안에는 빈 선반과 비닐로 덮인 봉투가 놓인 테이블 하나뿐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민준의 필체로 쓴 몇 장의 메모, 집 설계도 스케치, 이름 목록, 그리고 최 경감의 숨을 멎게 한 마지막 문장이 있었다. 내가 사라지면 서연을 찾아. 그녀가 알고 있어. 태영이 재빨리 읽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렇다면 그녀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네요. 최 경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민준이 정말 살아있다면 그는 누군가 혹은 무언가로부터 숨어 있는 거야. 밖에서 천둥이 울렸다. 손전등 불빛이 잠시 깜박이다가 꺼졌다. 이제 빗소리는 지붕 위를 걷는 발소리처럼 들렸다. 태영이 긴장한 채 최 경감의 팔을 잡았다. 형사님, 밖에 누가 있어요? 최 경감은 귀를 기울였다. 물소리와 대나무 잎소리 사이로 정말 무언가 들렸다. 현관문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였다. 최 경감은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테이블 뒤에 숨었다. 문이 천천히 삐걱거렸다. 문지방에 한 사람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가느다란 몸, 풀어헤친 머리, 그리고 밖에서 친 번갯불에 비친 창백한 얼굴, 서연이었다. 그녀는 흠뻑 젖은 채 텅 빈 눈으로 그곳에 서 있었다. 결국 오셨네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최 경감은 천천히 일어섰다. 서연 씨, 할 얘기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어요, 형사님. 그녀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 이미 모든 걸 여기에 다 써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눈에는 마침내 숨는 것을 멈춘 사람의 이상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로 걸어가 서랍을 열고 가죽 노트 한 권을 꺼냈다. 민준 씨와 저에 대한 모든 것이에요. 최 경감은 조심스럽게 그 노트를 받았다. 김민준은 살아있습니까? 서연은 바닥을 바라보았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가 아직 밖에 있다면 그건 제가 아직 죗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태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죗값이요? 서연은 그 젊은 청년을 바라보았다.
입술이 떨렸다. 전 작은 거짓말로 모든 걸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 거짓말이 오히려 죽음을 낳았더군요. 최의 경감은 첫 페이지를 열었다. 거기에는 가방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의 날짜가 적혀 있었다. 필체는 단정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민준 씨는 마을의 누군가와 내 관계를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심하게 다퉜죠. 그는 집을 나갔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누군가 피가 든 검은 가방과 협박 편지를 들고 찾아왔어요. 최 경감은 서연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날 밤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빗물과 섞였다. 이동욱이었어요. 그는 민준 씨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전 민준 씨의 시신을 본 적이 없어요. 오직 가방과 두려움뿐이었죠. 태영은 노트를 바라보다가 속삭였다. 그럼 가방 안에 있던 건 김민준 씨가 아니었네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가방이 발견된 후 민준 씨의 옛 번호로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어요. 항상 단 한 문장만 담겨 있었죠. 개서는 나 아직 여기 있어. 다시 천둥 소리가 밖에서 울려 퍼졌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창문이 활짝 열렸다. 번갯불 속에서 최 경감은 창밖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강 건너편에 자신과 똑같은 검은 우산을 쓴 한 남자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최 경감은 얼어붙었다. 태영군, 저것 봐. 하지만 태영이 고개를 돌렸을 때 그 그림자는 이미 비와 함께 사라진 후였다. 서연은 텅 빈 눈으로 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항상 비가 올 때 찾아와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아마 그게 진실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는 걸 제게 상기시키는 방법이겠죠. 최 경감은 천천히 노트를 닫았다. 아닙니다, 서연 씨. 진실은 결코 가라앉지 않아요. 단지 잠시 묻혀 있을 뿐이죠. 그는 어두운 강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는 그 무덤을 파기 시작할 겁니다. 비가 더욱 거세게 내렸다. 마치 하늘조차 드러나기 시작한 진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길고 비 내리던 밤이 지난 후 공주의 아침은 천천히 밝아왔다. 금강변 대나무 숲 사이에는 여전히 짙은 안개가 걸려 있었다. 그들이 밤을 보낸 낡은 집은 음산해 보였다. 축축한 나무 냄새가 태영이 갓 내린 블랙커피 향과 섞였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축축하고 무거웠다. 마치 끝나지 않은 비밀을 품고 있는 듯했다. 최진혁 경감은 현관에 서서 어젯밤 그 어떤 그림자도 숨기지 않은 듯 고요히 흐르는 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서연의 젖은 노트가 쥐어져 있었다. 마지막 몇 페이지는 잉크가 번져 흐릿했지만 급하게 쓴 문장은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만약 민준 씨가 정말 살아있다면 누군가 그의 운명을 다른 사람의 목숨과 맞바꾼 것이다. 최 경감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누군가 운명을 맞바꿨다고? 하지만 누가? 서연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여전히 축축했고 눈은 부어 있었지만 한결 차분해 보였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과거로부터 도망치다가 마침내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다. 태영이 그녀 앞에 커피잔을 놓아주며 말을 건네려 애썼다. 어젯밤 정말 그 사람을 본 거 맞아요? 서연은 시선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모르겠어요. 가끔은 내가 보는 것이 내 죄책감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 경감이 어젯밤 찾은 노트와 낡은 사진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그것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 사진 속 남자 기억합니까? 서연은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오른쪽에 젊은 남자 얼굴이 서서히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을 되살렸다. 동욱 씨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예전에 민준 씨 밑에서 일했었죠. 그리고 나를 너무 돕고 싶어 했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최 경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밤 가방을 들고 찾아온 사람이 바로 그였군요. 서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고 눈은 여전히 안개 낀 창문을 향해 있었다. 네, 그는 민준 씨가 이제 없다고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했어요. 전 그를 믿었죠. 어쩌면 내가 죄가 없다고 믿고 싶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분위기는 한동안 조용했다. 태영은 최 경감이 마치 단어 이상의 것을 읽으려는 듯 노트를 쳐다보는 것을 지켜보았다. 형사님, 만약 이동욱이 가방을 가져왔다면 그가 그 죽음에 대해 뭔가를 안다는 뜻이겠죠? 최 경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혹은 그가 더 큰 게임의 일부일 수도 있지. 그는 바래기 시작한 김민준의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붉은 잉크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동욱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야. 그는 이 목공소의 비밀을 알고 있어. 그 문장은 최 경감의 가슴을 조여왔다. 목공소의 비밀, 그는 생각했다. 그는 방안을 둘러보다가 뒤쪽 벽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나무와 오래된 페인트 냄새가 마치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일했던 누군가의 손길처럼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색깔이 약간 다른 나무판을 조용히 두드렸다. 텅 빈 공간의 소리가 들렸다.
태영군, 나 좀 도와줘. 그가 말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판자를 떼어냈다. 그 뒤에는 금속 선반과 먼지 쌓인 나무 상자, 몇 개가 있는 좁은 공간이 숨겨져 있었다.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이런 공간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최 경감은 상자 중 하나에 손전등을 비췄다. 거기에는 매직으로 Z1이라고 희미하게 쓰여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보석도, 돈도 아닌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계약서, 프로젝트 사진, 그리고 김민준과 이동욱의 이름으로 된 몇몇 토지 등기 부등본이었다. 태영이 재빨리 읽었다. 두 사람이 같이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왜 모든 걸 숨긴 거죠? 최 경감은 마지막 페이지를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가방 사건이 일어나기 2주 전 날짜의 공증인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동욱은 큰 빚을 졌고 이 프로젝트는 실패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만약 그렇다면 이동욱은 자신의 흔적을 지울 방법이 필요했을지도 몰라. 근데 서연은 눈을 감았다. 숨이 가빠졌다. 그래서 그가 누군가를 죽이고 내가 민준 씨라고 믿게 만든 거군요. 최 경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말이 그 여자에게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태영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어쩌면 민준 씨는 아직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그가 알고 있었으니까요.